망가진 사람들의 심리학적 병리 현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확증편향. 딱 봐도 뭔가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라는 느낌은 들죠. 그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만들어진 자기의 믿음 체계가 확증편향이에요.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네요. 네. 오늘은 7월 1일이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촬영 중에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염 난리도 아닌데,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와 되게 뜬금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 여러분 안 좋아한다는 건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카메라가 켜지기 전까지 맨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심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몸은 더워요. 속에서 열불이 나겠죠? 근데 몸은 더우면 차가운 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차가운 거를 제공을 하면 몸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게 뭐예요? 통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더워. 난 더우면 어떡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따뜻한 찜질을 하고 따뜻한 옷을 껴입고 우리 핫팩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우면 어떡해? 그래서? 더워. 막 땀 삐질삐질 나고 막. 그러면 더우면 어떡해요? 찬바람을 원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아메리카노 별로 안 좋아. 난 아메리카노 안 좋아해. 아메리카노는 난 누가 사줘도 안 고마워. 불편해. 사줬으니까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먹기는 싫고. 왜?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아니, 삶이 그냥 고단하고 쓰고 고달파 죽겠는데 왜 먹는 것도 쓴 걸 먹어야 하냐. 그것도 돈 주고. 한약이야.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다 쳐도. 돈 주고 굳이? 그래서 나는 원래는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는데 요즘 커피값도 많이 오르고 살만 찌고 요즘은 잘 안 먹는데 그러니까 더우면 찬 것을 막 찾고 찬 것을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몸은 너무 더운데 그래 찬 곳을 찾아갔더니 몸이 죽겠대. 그래서 제가 딱 지난 일요일 6월 25일 밤부터 선풍기를 꺼내는 놨는데 요즘 선풍기 아닌 거 뭐라 그러죠? 서큘레이터. 그 서큘레이터 중에 아주 미풍이 있어요. 미풍. 그걸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타이머 해놓고 잤는데 팔다리가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그 여파가 아주 심각하게 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갈구하는 바와 그 다음에 이 현실의 이 갭 사이에서 내 몸이 죽겠다고 아우성 반란을 치고 있는 셈인 꼴이죠. 그래서 원래는 에어컨을 잘 안 틀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 이제 중앙에 사무실 조명이 있고요. 이 사이드로 이렇게 다 동그란 LED 전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뿜는 열기 그래서 나중에는 막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잠시 에어컨을 켰는데 그래서 느낀 거죠. 내가 원하는 바와 그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고통이다. 이런 거. 오늘의 주제랑 뭔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선곡한 노래에 제가 오늘은 주제를 정했어요. 보통은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떤 강의를 해야겠다 라는 강의 계획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노래를 찾는 경우가 사실 한 80, 90% 정도 되는데 오늘은 거꾸로 저희 이 편집해 주시는 우리 사방님이 자기야 이거는 안 돼? 하고 뭐 하나 노래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냥 주세요. 그래서 한 노래인데 노래 제목을 몰라요. 그냥 알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 한국 노래가 아니거든. 그럼 또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화 빠삐용의 주제가예요. 영화 빠삐용의 주제가고 그래서 오늘은 빠삐용 뭐 저 기억나는 게 약간 이렇게 줄무늬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트라이프 줄무늬 입은 것밖에 기억 안 나는데 저희 남편한테는 굉장히 뭐 하여튼 그 어떤 인생의 어떤 자극제가 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야 이거 알아? 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랑 나나 3살 차이 나요. 3살 차이. 그러면 우리는 동시대라고 보죠. 그래서 제가 영화는 못 봤지만 이제 언니랑 많이 듣던 그 김세원의 영화 음악실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 들으면 웬만한 유명한 영화에 그 OST는 다 나옵니다. 근데 요즘 영화도 OST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잘 안 봐서 영화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탈옥의 자유를 찾아 탈옥을 갈망하는데 성공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를 찾아 탈옥을 뭔가 막 준비하고 한 영화를 바탕으로 잡은 주제 거꾸로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3파트로 나눠봤어요. 이게 사실은 본인들은 다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본인들은 다 이게 뭐라 그러죠? 자기의 믿음, 그 다음에 자기의 일상, 그 다음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자기의 신념?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까 제가 더운 걸 느끼면서 찾는 게 뭐라 그랬어요? 차가운 것을 찾는데 내 지금 몸 상태가 그 차가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 그거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통증으로 오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이고 그게 이제 현타가 딱 왔을 때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게 이제 감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틀에 갇힌 사람들, 틀에 갇힌 사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면 실제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서두가 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뭐, 챗 GPT 뭐, 어쩌고저쩌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아직 방송은 안 됐지만, 삼성전자에서 챗 GPT에다가 뭔가 정보를 이제 넣는 거를 차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어떤 변호사가 변호하러 들어가면서 챗 GPT한테 그 판례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받아갖고 찍 들어갔는데 그 판례가 없는 가짜 판례였던 거예요. 아니 근데 판례는 원래 다 있잖아. 판례가 있는데 그것도 애가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아주 새로운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로 그래도 고리타분하고 이게 불변하는 사실 예측 가능한 그게 이제 법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는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없는 판례를 만들어냈는데 그 재판 그 법정 안에서 그거를 얘기했다가
없는데요? 이렇게 돼갖고, 그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꼴통 변호사. 뭐든지 첫 번째 빠따는 이게 알려지지 않고 싶어도 알려지잖아요. 그게 돼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법정에서는 챗 GPT 이용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 챗 GPT가 법정에서만 안 쓰일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든지 남녀도 썸 탈 때는 이렇게 눈에 이제 하트만 이제 보이면서 다 모든 게 다 핑크빛으로 보이다가 연애하고 살아보다 보면 그 핑크핑크 하트한 그 사람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감옥도 가고 마음의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런 서두를 이렇게 막 늘어놓는 이유는 챗 GPT는 세상 없이 발전을 해도 이런 서두는 못 끌어낸다 라는 나의 신념에 의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풀지 않으면 이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모두가 딱 변하니까 제가 준비를 열심히는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해서 그 사이에 조금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의 그 틀 안으로 굳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만의 사고의 틀에 갇힌 사람들. 두 번째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SNS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앵글 속에 갇힌 사람들. 앵글 속에 갇힌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저는 외국의 사례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회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숫자와 가격표에 갇힌 사회. 사람들과 그 사회에 대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어컨 잠깐 좀 끄고요. 춥다. 가끔 제가 에어컨을 안 켜고 하는 것 중에 가끔 이렇게 에어컨이나 하다가 이렇게 물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이제 시끄러운 것 뿐만 아니라 한참 말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나면 머리가 백지가 돼. 난 커닝을 잘해도 없는데 그래서 잘 안 들었어. 자, 첫 번째 이제 사고의 틀에 갇힌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저한테 사실 준비해 놓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사실 그 케이스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두 가지 사례를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왔고, 제가 원래는 방송에서 이렇게 정치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일단 하기가 싫어. 그리고 요즘에 너무 꼴보기 싫어서 뉴스 잘 안 봐. 근데 정치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황당무계한 뉴스를 채널 돌리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너무나 다들 아는 뻔한 사례 빼고 정치권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이 또한 사회면에 요즘에 굉장히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놓은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고의 틀에 갇힌 사람들이라면 뭘까? 자, 사례를 제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낯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정치 뉴스에. 그래서 많이 듣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제 자막을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맞다 하고 이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낙연 씨예요. 민주당 지금 제1야당. 전에 이제 뭐 비서실장 하셨나? 모르겠다.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아니야, 비서실장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 하여튼 그 전 정부의 굉장히 핵심 인물이셨는데 그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이 안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당내 경선을 해서 떨어지셨죠. 이낙연 씨가 이재명 씨한테 졌죠.
졌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상황이 사실 좀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게 졌어요. 왜냐면 이낙연 씨가 한 1년 전인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 얘기했다가 뒤지게 몰매를 맞았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결국 사면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다가 이제 전국 경선을 했는데 한 3, 4일? 5, 6일 남기고 이제 대형 리스크에 대한 증거들이 막 나오면서 막판에 사실은 한 일주일만 더 있었어도 이분이 이겼을 수도 있었을 상황. 그건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당내 경선에서 져서 대통령 후보가 못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가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해서 0.7%는 뭐가 됐다 해도 졌잖아. 네. 근데 이재명 씨는 지금 현 당대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은 아마 미국에 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다음에 2024년도가 총선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전 당대표는 돈봉투 사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실제 걔네들이야 계속 말하고 싶죠. 이것도 또 하나의 사고의 틀인 거예요. 뭐냐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김남국 의원, 지금도 뭘 내라고 하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냈는데 그분만 안 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가상 그 코인 거래, 국회 일하는 시간에 연락 그 가상 코인 하다가 자기 차례 오니까 아니면 하는 거 안 들키려고 아는 척 한번 했다가 그 논문에 이모 씨 이렇게 돼 있다고 이모랑 같이 썼다고 해서 아주 유명해지신 청년 국회의원의 상징이셨다가 아주 청년들의 아주 부끄러움이 드신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친명계, 이재명 해서 친명계, 그다음에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친문계 이렇게는 표현하진 않고 비명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명계에서 이제 이낙연 씨에 대한 어떤 평가는 이제 민주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제 구원투수가 왔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걸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럼 친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껄끄럽겠죠. 그래서 비판을 할 수는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공천권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니 그 비판을 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사실은 바꿨어요, 사례를. 비판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의 참패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지금 그 선행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낙연 씨는요,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어요.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을 해서 지신 분이에요.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씨였고요. 이재명 씨가 후보로 나가서 이재명 씨가 진 거예요. 물론 여러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면 원하브 댐이니까 책임이 없다 있다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정작 후보로 나가서 진 사람은 버젓이 지금 각종 사법 리스크를 끌고 있으면서도 당대표 하면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당내 경선에서 져서 몇 년 동안 미국 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왜 사람이 나와서 설쳐되냐 이 얘기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구나. 저는 비판은 이게 벌써 이제 당 갈등으로 해서 근데 당 갈등해서 쪼개지고 이런 거 원투년 본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지도 않고 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어떤 비판의 수위를 던질 수는 있는데, 얼마나 이 사고의 체계가
뭐 삐뚤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러죠? 회생불능 상태가 됐으면 저런 말을 언론화되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뭐 그 사이에 뭐 저쪽 여당 쪽에서도 뭐 문제 많았단 말이에요. 문제 많은 거가 없었던 적이 없어서 새삼스럽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낙연 씨의 등장을 대고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아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당대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각종 뭐 당 내규를 다 바꿔서 뭐 2심까지도 뭐가 돼도 기소가 돼도 유지할 수 있게 막 갖은 그거를 다 해놓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로남불이고 뭐 아무리 덮어 씌우는 게 일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패배의 책임을 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사람을 비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왜 이 말이든 뭐가 싸움이 될 때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밸런스가 맞아야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식칼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설치는 사람이랑은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는 사고 체계 틀이 왜곡되고 망가지고 어떤 이런 케이스들 중에 원 오브 댐, 아니 탑 오브 더 탑.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거 까먹었어요. 원 오브 댐이었는데 여기는 탑 오브 더 탑이 되버렸어요. 자, 제가 사고의 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사고의 틀이 망가진 사람들의 심리학적 병리 현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확증 편향. 딱 봐도 뭔가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라는 느낌은 들죠. 확실한 뭔가에 치우쳐져 있다. 이게 이제 한자가 있어야, 그래서 이제 한글이, 제 미국 친구가 한글 문법을 배우는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어려워요. 우리말의 겨루기에서 맞춘 게 몇 개 없어요. 다 틀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글 문법에는요,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반 이상이 불규칙이야. 알 리가 없지, 알 리가. 기출문제 열심히 푸는 것밖에는. 그리고 한자어를 모르면 뭔 말인지 몰라요, 한글로 써 있는데. 대충 확증 편향이라고 보니까 뭔가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확증 편향에 걸리는 사람들, 자기의 사고틀이 확증 편향으로 가둬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만들어진 자기의 믿음 체계가 확증 편향이에요.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의 가장 극단적인 병리가 편집증, 특히 이제 의처증, 의부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병리 현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왜 가끔 뉴스에 보면 조현병을 앓던 누군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뉴스가 나오긴 하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긴 한데, 오히려 조현병 같은 경우는요, 조기 발견을 해서 정말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누군가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약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치료는 아니지만 관리가 가능한 질병,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병리 질환 중에 약도 없고 이건 상담으로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뇌 자체가 완전히 뇌에 만약에 종양이 생긴 건 종양을 잘라내면 되는데, 뇌 자체가 찌그러져서 굳어버렸다니까요. 사고 체계가 찌그러져서 굳어버린 걸 의학기술로 그걸 핀다고 하는데 그게 사고 체계인데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한 뉴스에 한 장면에 한 어떤 사건, 사고, 뭐 아니면 사례에 보통 할당되는 분량이 뭐 30초라고 합시다. 그럼 30초의 동영상 중에 나머지는 안 보는 거예요. 딱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그 장면이 딱 만났을 때, 아, 그렇지 하고 그 장면만 딱 내가 내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분량은 30초 분량인데, 그중 컷 중에 한 컷의 어떤 자극, 정보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딱 합일이 됐을 때 그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정보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각 자극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도 있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도 있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는 제가 아주 그때가 이제 코로나 막 터져서 제가 아주 뭐라 그러죠? 된 신고식을 치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관계나 자기한테 유불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마 10년을 겪었어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안다 한들 나한테 피해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게 나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오면 바로 확인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막 터져갖고 제가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누구하고도 쉽게 손잡고 일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다들 일자리들, 애들 학교도 못 갔죠. 막 그 시기였어요. 저희는 이제 사무실 오픈해서 이제 딱 세팅해서 딱 런칭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졌으니까 모이지도 말아라. 뭐 애들 학교도 안 가. 뭐 일하던 사람들, 뭐 프리랜서들 뭐 다 올스톱.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같이 하여튼 죽겠다 녀석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촬영 정도는 그러면 뭐 당장은 뭐 그때는 이제 그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은 몰랐었고 그냥 길어봐야 한 3개월 6개월이면 왜냐면 사스였나요? 그 다음에 그 타미프루 그 처방받는 거 뭐죠? 생각 안 나. 타미프루 처방받는 거 신종플루 그 다음에 메르스 이게 다 6개월 안에 종식이 됐단 말이에요. 나도 그냥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지. 근데 이제 6개월 안에는 바짝 이렇게 딱 잡아갖고 통제를 해서 끝날 줄 알고 그러면 촬영은 그냥 해서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제가 뭐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 2시간 동안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럼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제가 받았겠죠. 근데 코로나가 길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을 한 거냐면 그럼 저하고 나눈 얘기가 예를 들면 통화 녹취록으로 따지면 제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돈이 오가고 이해관계가 필요한 모든 통화를 다 녹취합니다. 근데 제 핸드폰은 녹취가 안 되는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두고 있는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갤럭시 폰에 자동 설정을 해놓고 무조건 녹음합니다. 하도 튀어서. 근데 제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예를 들면 자 A는 이렇게 하기로 하다 B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C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근데 이게 한국 사회는 사실은 되게 이렇게 아는 지인의 되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장기적 계획이 아닌 사실 단발적인 거에 일일이 그걸 다 문서화해서 뭐 이렇지 않잖아요. 그 문서 만드는 작업 자체가 또 굉장히 일이에요. 그래서 통화를 A를 이렇게 한다 B를 이렇게 한다 다 합의가 됐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5분 정도의 촬영 시간 정도가 필요한 거면 그렇게 너무 아둥바둥 할 필요 없이 조금 편하게 촬영하세요. 자,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5분 정도의 촬영 시간이 소요되는 정도면. 근데 그거 싹 날려먹은 거예요. 편하게 촬영해. 요것만 남은 거예요. 자, 요게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이게 뭐로 간다고요? 그 정보가 자기 기억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믿음 체계가 생긴 거예요. 사고 체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떤 사고가 생긴 거예요? 아,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저는 5분 정도의 촬영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한에서는 그냥 너무 막 5분 막 맞추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니, 실수를 했으면 다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냥 좀 편하게 해라. 난 이런 의미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 뒤에 맥락을 다 만약에 녹취록으로 푼다 그러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만 돼도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앞뒤는 다 잘라먹고 편하게 촬영해. 요것만 정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러다가 뭐 한 번은 또 이제 또 어떤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시에서 6시 사이에 2시간을 저희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2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저는 받고 있었어요. 근데 뭐 청소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뭐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이후에 일정이 있냐? 그래서 아니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공식적인 일정이 있느냐? 그 뒤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이게 딱 워딩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정이 없다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일정이 없어? 그게 정보로 들어가니까 어떤 걸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일정이 없으면 시간이 후리하다는 뜻이네? 그러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약정은 2시간을 했는데 3시간도 그만, 4시간도 그만. 근데 제가 대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늘 사무실에서, 그리고 6시 이후는 직원도 퇴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약정을 맺었고 제가 그 이전에 알았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아, 그 정도의 신뢰는 가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그걸 그런 사고 체계로 받아들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어느 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계약을 했는데 3시간 정도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용납한다. 근데 그게 더블이 됐고요. 그 더블을 넘어서 내가 한 10시가 됐는데 그때까지 사무실에 혼자 불 켜놓고 뭐 제자리에 앉아서, 예.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여기 방석이 있거든요.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여기서 저기 혼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룰루랄라, 그게 딱 목격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손님들이랑 바깥에서 일을 보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이제 그때 전부 뭐 이렇게 규율이 9시 이후에는 카페나 이런 데 못 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까 사무실에 가서 차를 마시자. 그래서 사무실에 왔다가 딱 목도가 된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기 지금 다 놀아보는 거예요. 자, 그 이후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러한 말 한 거 기억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기억을, 내가 질문하니까 기억은 나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2가지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편하게 촬영해. 그 다음에 공식적 일정은 없어. 그러니까 이 2가지로 자의적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신뢰 체계에서는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결별이 됐죠. 제가 뭐 그 사람에 대한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만나고 그냥 그쵸? 이해관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동네 이웃이었거나 그냥 친목 단체에서 뭐 같이 춤추는 사람 뭐 이런 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걸로 만났었으면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 후유증과 2차 피해가 만들어지는 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예요. 그게 돈 문제나 아니면 돈은 아니지만 나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겪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좀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요 뭔가를 이렇게 명분화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다 낮은가 봐. 뭔가를 명문화하자 그러면 불쾌해해요. 그러면 이미 명문화하자는 순간 일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두려웠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왜냐면 일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명문화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로 제가 사고의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은 이미 그 뇌에서 그것들 외에는 다 쓰레기통으로 휴지통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면 삭제가 됐겠죠. 근데 뭐 단기 6개월 뭐 요 정도 1년 이내는 내가 뭐라고 그때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 못해요. 근데 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기억나? 자 2번 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기억나?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 기억나? 그거는 기억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편하게 찍으라면서. 아니 5분 촬영해서 조금 편하게 찍으라는 거를 5분이 1시간이 되는 거라고 자기 사고체계를 나는 갖는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당장 잘라라. 근데 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나도 당장 자르고 싶어. 만약에 내가 내 집에서 뭐 개인적으로 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나 이러면 당장 잘랐겠죠. 근데 그 안에 얽혀진 그쵸? 뭔가 누군가를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때도 우리는 인수인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자르기로 했으면 벌써 잘랐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지켜라 하고 사실은 그 사이에 나는 사람 안 바뀌는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건 이미 사고 체계 자체를 쭉 그런 구조, 그런 스키마로 하는 사람은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딱 발생됐을 때 3아웃에서 아웃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 케이스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최근 들어 있었던 일이에요. 라더견 씨라고 이 사람이 이제 주가 조작 사기에 연루가 돼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라더견이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연예인 아무개도 여기에 가담이 됐다가 이제 이게 맞붙으면서 이게 이슈가 굉장히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핫하게 돼버린 거예요. 핫하게 돼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 노리는 노림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쪽집게 무당도 아니고 100%를 알아볼 수는 없죠. 그러면 10명 정도 자기가 왠지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그 사람의 사고체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올 거야 라는 어떤 나름의 이 사람들은 그 케이스를 경험한 거죠. 네. 이 라더겐 씨라는 사람이 정말 참 어이가 없었던 게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도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피해자를 사기 피해를 양산을 시켜놓고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그런 사람한테 진짜 이렇게 화면 열고 들어가서 묻고 싶어요. 왜 살인할 때요. 제가 뭐 살인을 해봐서는 아니고 제가 이제 워낙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가 요즘에 뭐 스모킹건 요즘에 제일 열심히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스모킹건인데 뭐 그런 걸 볼 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범인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뭐 이렇게 칼로 이제 해야 할 때 이 자신의 그 칼 끝이 자신의 이 앞 때문에 앞과 그 사람의 신체의 뼈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앞 때문에 자신의 그 손도 이렇게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지문도 안 남길 겸 해서 장갑이나 뭐 붕대를 감고 뭐 한다 범행을 저지른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람 죽이느라고 지 손에 피해를 입었으면 자기도 피해자예요? 거의 그런 논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다겐 씨라는 사람의 논리를 제가 들으면서 이 사람은 영구히 이 사회랑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다 또 다른 사기를 정말 치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수법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일단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사한 우리나라의 가장 그래도 핫플레이스인 강남 옛날에는 그럴 때 사기를 치기 좋은 어떤 그 플레이스를 청담동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분포 있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다 사무실 얻어라. 자, 그 다음에 어찌 저찌 해서 돈을 모아서 언론을 타라. 이 사람도 보니까 그냥 유튜브 이런 게 아니라 그 공식적인 채널에 나갔더라고요. 뭐 경제 채널이나 이런 데 나가서 자신을 뭐 굉장히 경제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나는 언론도 이 얘기를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조장해주는 통로가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팩트 체크 한 번만 했어도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팩트 체크를 안 했나 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들어오니까 그냥 받아줬겠죠. 보니까 돈을 내고 들어왔더만요. 옛날에 뭐 주식 부자 뭐 이희진인가 그 사람도 돈 내고 들어와서 그 주가 전문가처럼 이런 공공연한 그 지상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종편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게 송출이 되는 게 선택적이지 않은 그런 데다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믿죠 보통.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그런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슈퍼카를 뽑고 왜냐면요 동네 자기 사는 집은 솔직히 뭐 주소가 예를 들면 뭐 강남구 청담동 어쩌고저쩌고 해놔도 그 안에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뭐 등기 띄워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아요 잘. 근데 차는 딱 몰고 가면 와 성공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는 5천만인데 슈퍼카가 뭐 새로운 모델 나오면 우리나라부터 런칭한다면서요. 너무 잘 팔리니까 뭘 갖다 놔도 잘 팔리니까.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걸 주는 걸 우리나라는 국내 차를 먼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자국보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슈퍼카가 따먹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슈퍼카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몸을 명품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찬 시계가 뭐 기본적으로 4천만 원? 근데 그 사람이 뭐 그 시계 이렇게 남자는 별로 이렇게 뭐 다른 것보다는 제일 많이 티 나는 게 차하고 시계다 보니까 시계 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우리나라에 몇 개 들어오지 않으면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많이 가져가서 뭐 단골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하나 딱 차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자, 듣고 싶은 말만 해줘야 되잖아.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좋게 말하면 언변이지만 말빨이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빨이. 그래서 이번에 그 무자본 뭐 M&A 뭐 해서 하는 뭐 김모 씨가 또 뭐 이번에 이제 또 핫한 또 그 뉴스, 경제 뉴스에 나왔는데, 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 상패되고 뭐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이제 와서 뭐 무자본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좀 뭐 체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공통점이에요. 말빨이 그렇게 죽였대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말빨로 언론 플레이 할 때 기본적으로는 돈을 찔러주고. 이런 루트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준비가 됐죠? 자,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도 나는 비슷한 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보내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10명이면 10명한테 똑같이 오픈이 돼도 거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뭐 누구는 걸렸는데 그 사람도 열악한 상황이었나 봐요. 누구는 안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걸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이 걸린 사람들은 뭐냐? 무슨 사기범이나 이런 뭐 주범으로서의 그 사고를 갖지는 않았겠죠. 주도적으로.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도 뭔가 헛된, 그렇죠? 헛된 욕구나 욕망이나 아니면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담 정도가 단순 가담이냐 적극 가담이냐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런 게 백날 들어와 봐야 튕겨낸다니까요. 그 튕겨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걸 사실 되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뭐 예전에도 언제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지 친구들과 이대 안에, 이화여대 안에 교정에서 사진을 찍었을 뿐이에요. 거기 당시에는 남학생들은 출입이 안 됐지만 강의실 안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그냥 교정 잔디밭 뭐 이런 데서는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희 사촌 언니도 이대를 나왔고요. 저희 친언니도 이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가 되게 친숙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가방을 메고 전공 서적을 이렇게 딱 이렇게 껴안고 다니는 게 있어서, 그럼 사진 속에 그 전공 서적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사회학 원론 전공 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셜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 큰 백과사전만하게 두꺼운 가방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전공책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그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던 뭐 오빠라고 하면 오빠인 분이 나는 얘 소개팅 좀 시켜달라. 근데 이제 이 분의 사고 체계에는 2대 이하인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들은 다 머리에 똥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지신 분이었던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으신 분이 처음엔 안 해주려고 하다가 어쩌저쩌 하여튼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이제 저하고 합의를 했어요. 네가 좀 그걸 깨줘봐라.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것 같으니 그래서 뭐 일단 알겠다. 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제가 아마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 통금 시간이 12시였는데 종각 몇 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맥주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2차를 갔어요. 맥주 한잔하고 저는 이제 딱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나오기 30분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학교를 안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대생 아니냐고. 전 이대생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근데 대화 내용 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그 사람이 뭐 질문을 해요. 그럼 나 들은 게 있잖아. 난 사촌 언니랑도 되게 친했거든요. 이종 사촌 언니랑도.
이종 사촌 언니 이대 나왔죠? 우리 언니, 친언니 이대 다녔다니까요? 나하고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대 교정을 안 갔겠어요? 언니 입학할 때 또 쫄래쫄래 쫓아가고,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야, 너 뭐, 저, 2호선 타고 이대 앞으로 오면은, 언니가 밥 사줄게. 뭐,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집에 온 적도 있고, 그러면 뭐 학교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이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진 안에 박힌 나, 이대 교정에서 사회학과 책을 들은 나, 그러면 이대 사회학과. 이렇게 이 사람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 와중에 뭐 여대는 어떤 게 이때더라. 기억은 잘 안 나는 이런 거야. 근데 여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대 앞에는 전부 다 뭐 옷가게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맞더라고요. 저는 옷 여기서만 살고, 전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린하우스 빵집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 빵 진짜 맛있었거든요. 점심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린하우스 빵집 아세요? 뭐 그러길래 거기서 많이 약속도 정하고 뭐 거기 빵 맛있던데요? 많이 먹어봤으니까. 아니 거기 이대생만 들어가는 빵집 아니에요. 그냥 그 이대를 그 지하철역에서 그냥 정문 사이에 있는 빵집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빵집이에요. 그 빵 먹었다고 이대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신뢰체계, 그 믿음체계가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대생이 됐고요. 내가 그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한 상황이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 이 사람은 이퀄 이대생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거기다가 근데 왜 학교는 안 물어보시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거의 완전히 그냥 뭐 배신당한 그런 느낌? 나 배신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사장 얘기를 했어요. 이래저래 해서 근데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근데 이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올 생각으로 이제 와서 이제 거기 전화하면 이제 남동생이나 아빠가 오시니까 근데 또 데려다 주겠대요. 그래서 아예 안 그러셔도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좀 잘못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으니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지금 사실은 좀 정신이 없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래요. 근데 뭐라고 했더라? 백신 비슷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백신을 맞은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영원히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하철 타고 온 거예요. 뭐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고맙다고 그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서울대 물리학과, 뭐 의사, 뭐 변호사, 판사, 뭐 우리가 사자 돌림 전문가, 뭐 교수 이런 전문 직종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사고의 확증 편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그쪽 세상에 딱 놓여진 그 안에서는 대단한 수재이고 영재일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 밖으로 나오면 완전히 정말 이 사고 체계 틀 자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외에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화된 편향성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이비 종교 나오는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선 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막 다들 막 고시원 뭐 이런 데서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막 삶이 되게 막 취약하고 척박하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밑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퍼뜨려는 그 밑밭 위에 성의 이 피라미드 성의 제일 꼭대기 층에는 누가 올라가 앉아 있냐면 사회 지도층. 거기서는 무슨 시장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주라는 사람에게 이 완전히 그 믿음 체계를 다 맡기고 자기 딸까지
뭐 사실은 다치는 뭐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면서 생긴 확증 편향은 뭐 돈이 있고 없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안 살았고 그 고통의 크기를 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자기 삶이 자기가 음식 편식하듯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조건 그 틀 안에 갇혀서 평생을 산다는 게 어느 정도는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틀에 갇히지 않게 이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쵸? 그게 언제예요? 이 실질적으로 뇌가 완성이 되는 게 만 24세. 만 24세 이전에 지능이야 오히려 더 진화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사고의 틀은 만 24세 이전에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그 이후에 생기는 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자기가 막 뒤지게 고통을 당해서 정말 스스로를 정말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으로 재건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재탕, 삼탕, 쓰리탕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사기 같은 경우도요.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피싱 사기든 무슨 사기든 뭐 이런 사기의 종류는 많지만 사실 이 전세 사기라고 하는 정말 이 완벽하게 짜고 치는 고수도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폰지 사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당하는 사람 계속 당해요. 예, 집으로 당했다가 망하고 사업으로 당했다가 망하고 주식으로 당했다가 망하고 코인으로 당했다가 망할 뿐이지 똑같이 당합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뭐 사이코패스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피해의 여파가 나한테도 올 수가 있거든요. 뭐가 걸리면, 이해관계가 걸리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고 체계의 틀이 이렇게 돼 있는지 저렇게 돼 있는지를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방송에서 어떤 분이 뭐 대출이 되게 필요해서 뭐 어떤 대출 신청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기였어요. 근데 이분은 안 당했어요.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생긴 이 확증 편향의 사고 체계를 갖지 않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단 뭐는 있었던 거예요. 절박함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뭘 하는데 서울에 올라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뭘 해서 뭐 금을 사라 그랬대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이분이 딱 거기서부터 점화가 된 거예요. 상식 밖에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자, 정보가. 왜 금을 사라 그러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고의 틀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금을 사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일당은 다 잡았더라고요. 만약에 이분이 같은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도 피해자가 됐고 피해의 연루가 돼서 같은 공동 정범이 됐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죠. 나 몰랐는데요. 모르고 했어도 그 범행에 가담을 했으면 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라는 게 알고 한 사람보다는 조금 뭐 양형이랑 이런 면에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의 체계의 틀이 그렇게 뭐 삐뚤어져서 병들어 있으면 찌그러져 있으면 모든 정보는 그 안에서만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면 이제 병든 사회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게 병든 사회가 돼버리면 그렇지 않은 국민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조국만 아니면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그 튀르키예인가 거기에 다시 에르도안 대통령인가요? 나 방금 들었는데 또 까먹었네. 그분이 재선에서 뭐 3선 뭐 20년째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는 뭐냐면 뭐 거기가 뭐 야당의 역할을 했든 안 했든 뭐 그걸 떠나서
이런 사고의 체계의 확증 편향을 가진 국민들의 수가 그렇지 않은 국민들의 수보다 많았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그쵸? 건강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막아줘야 돼요. 두 번째,